정확습니다. 삼국유사 신라 성덕왕 때의 일이다. 순정공이 강릉태수로 임명되어 가던 중 바닷가에 이르러 점심을 먹게 되었다. 주변은 바위 봉우리가 병풍처럼 둘러쳐져 바다를 굽어보고 있었는데 높이 1000길이나 되는 그 위에는 철쭉꽃이 활짝 피어 있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순정공의 수로 부인이 저 꽃을 꺾어 내게 바칠 사람이 어디 없으시오. 그러자 모시는 이가 말했다. 저기는 사람이 이룰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모두가 사양하였다. 그런데 그때 근처에 암소를 끌고 가던 한 노인이 있었는데 꽃을 원하는 수로 부인의 이야기를 듣더니만 직접 올라가 그 꽃을 꺾어와 수로 부인에게 주면서 노래까지 지어 바쳤다. 자줏빛 바위가에 잡고 있는 암소 놓게 하시니 나를 아니 부끄러워 하시면 꽃을 꺾어 바치오리다. 이 노인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었다. 근데 이 이후에 엄청난 이변이 벌어집니다. 이후 다시 길을 떠나 이 일을 더 가다 임해정에서 점심을 먹는데 갑자기 바다에 용이 나타났다. 그 용은 순식간에 수로 부인을 납치한 후 바다로 들어가 버렸다. 남편 순정공은 땅에 쓰러져 어찌할 줄을 몰랐다. 그러자 또 어떤 한 노인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다. 옛사람들 말에 여러 사람들의 말은 쇠도 녹인다 하였습니다. 저 바닷속 짐승도 사람의 입은 두려워할 것입니다. 이 지역 사람들을 모아 언덕을 막대기로 치면서 노래를 부른다면 수로 부인을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을 모아 이런 노래를 불렀다. 거부가 거부가 수로 부인을 내놓아라. 남의 수로 부인 빼앗아 간 죄 그 얼마나 큰가. 네가 만약 거역하고 바치지 않는다면 그물을 넣어 사로잡아 구워 먹으리라. 이렇게 하자 용이 수로 부인을 데리고 바다에서 나와 바쳤다. 순정공은 수로 부인에게 바다 안에서의 일을 물었다. 그러자 수로 부인, 칠보로 꾸민 궁전의 음식이 달고 기름지며 향기롭고 깨끗해 가히 인간 세상의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수로 부인의 옷에서도 이상한 향기가 풍겼는데 그 역시 이 세상에서 맡아보지 못한 것이었다. 수로 부인은 자태와 용모가 뛰어나서 매번 깊은 산이나 큰 연못을 지날 때마다 여러 번 신물들에게 납치되곤 하였다. 이 내용 기록은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보통은 이걸 많이 아시죠? 학교 때 배운 거. 누구나 다 아는 헌화가. 보통은 이거를 사랑의 세레나데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내용만 보면 그렇죠. 심지어는 수로 부인의 하인들까지도 거부했던 아니 저 1000길 높이를 어떻게 올라가요? 못해요 못해. 근데 지나가던 일면식도 없던 아까 삼국유사에서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노인이라고 했었죠. 그런 사람이 뜬금없이 나타나서 무슨 암벽 등반 장비가 있었을 리도 없는데 갑자기 목숨 걸고 이 꽃 하나를 꺾으러 갑니다. 이 노인이 꺾어다 준 꽃은 인류 역사상 가장 비싼 꽃이죠. 왜냐하면 사람의 목숨으로 가져온 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삼국유사에 따르면 이 노인이 이 일을 통해 얻은 보상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꽃 주고 난 후의 기록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었다. 이 한마디가 끝이에요. 수로 부인이 고맙다라는 말 한마디라도 해줬는지 어땠는지 아무 기록이 없습니다. 이 헌화가 노인이 정체불명이라는 기록만 남은 걸 봐서 그리고 이후에 바로 다시 가던 길 갔다는 기록이 나온 걸 봤을 때 이 헌화가 노인과 수로 부인은 이후 바로 헤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 즉 목숨을 걸고 이런 엄청난 대위험스러운 일을 해내었는데 기록상으로 수로 부인은 그야말로 꽃만 받고 휙 가버린 겁니다. 헌화가 노인은 대단히 허탈했겠죠. 한때 불처럼 타올랐던 열정, 그러나 그 이후 나에게 남은 건 암벽 등반하다가 얻은 상처뿐. 수로 부인은 미소 한 번만 던져주고 그냥 휙 가버리네. 그 미소 한 번을 보기 위해 나는 목숨을 걸었었단 말인가. 사실 이 이야기의 진정한 테마는 사랑의 열정 이런 게 아니고 인생의 허망함, 허탈함 그거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그렇죠. 여기까지만 보면 그런데 근데 우리가 진짜 주목해 봐야 할 건 이 이후에 훨씬 더 기괴한 이야기가 이어진다는 것이죠.
용에게 납치를 당해요. 바닷속 용궁으로 끌려갑니다. 지금 그 이야기가 이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바로 직전에 나온 이 헌화가 노인의 이야기가 열정의 허망함 말고도 무언가에 심상치 않은 추가적 의미가 있지 않은가 하는 느낌을 줍니다. 왜냐하면 이 수로 부인의 남편 순정이란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죠. 삼국사기 경덕왕이 왕에 올랐다. 이름은 헌영이며 이전왕 효성왕의 친동생이다. 지금 신라왕이 효성왕, 경덕왕 이렇게 간다는 건데 아까 수로 부인이 납치되었던 건 성덕왕 시절이었다고 했었죠. 그 성덕왕이 이 두 왕의 아버지입니다. 성덕왕 다음에 형제가 이렇게 연이어한 거죠. 그런데 이 경덕왕 때 경덕왕의 왕비는 이찬 순정의 딸이다. 이렇게 나와요. 용에게 납치된 수로 부인의 남편 순정이란 사람이 후일 무려 왕의 장인이 되는 사람이라 이거죠. 그러면 경덕왕의 왕비가 되는 이 순정의 딸은 이 수로 부인의 딸일 개연성도 상당히 있죠. 부부니까. 물론 순정이 수로 부인하고 이혼하고 재혼해서 낳은 딸일 수도 있지만 수로 부인의 딸일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는 걸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그렇겠죠. 그리고 왠지 이혼했을 것 같은 느낌이 잘 안 드는 게 삼국유사에 보면 용한테 수로 부인이 붙들려 가자 순정이 대단히 강하게 되찾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까 부인을 되찾기 위해 불렀던 이 가사 이게 해가인데 대단히 부인을 강하게 되찾고 싶어하는 마음 느껴집니다. 물론 사랑하다가도 원수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기록상으로만 보이는 뉘앙스로 보면 이혼을 안 했다면 용에게 납치되었던 이 수로 부인의 딸이 나중에 무려 신라의 왕후가 되었다는 거예요. 신라 사회에서 왕후가 누가 되느냐 이게 가지는 의미는 엄청납니다. 이것 때문에 대암투가 벌어지고 그런 역사적 기록들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고 그러면 경덕왕 아버지 성덕왕 시절 수로 부인이 겪었던 그 이상한 납치는 역사적으로 무언가 더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어요. 대체 수로 부인이 겪은 이 기괴한 용의 납치, 그 이면의 진실은 무엇인가? 일단 너무나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 세상에 용이 없죠. 상상의 동물이니 용이 붙잡아 간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이때 수로 부인을 납치해 간 건 어떤 사람이죠. 후일 무려 신라 왕후의 어머니가 될 사람이 모종의 어떤 사람에게 납치를 당한 겁니다. 이거는 절대 단순한 사건이 아니죠. 신라의 정치, 신라의 역사에 이건 대단히 유의미한 그리고 심각한 사건입니다. 따라서 이 납치가 역사적으로 대단히 유의미한 사건이었다면 이 사건의 바로 직전 기록으로 나오는 이 일, 헌화가 노인의 이 목숨을 건 꽃 가져오기, 이게 단순한 사랑의 열정으로만 볼 수 없는 상당한 의미를 지닌 일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1차적으로 가장 먼저 궁금한 건 용은 없는 거니까 사람, 즉 이때 수로 부인을 붙들어간 그 납치범은 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누구겠습니까? 일단 1차적 용의자는 당연히 이 헌화가 노인이 떠오를 수밖에 없죠. 이 사람이 1차 용의 선상에 오를 수밖에 없어요. 당연합니다. 지금 납치 직전에 갑자기 등장한 정체불명의 인물이잖아요. 아까 삼국유사에 이 노인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죠. 그 이야기가 뜻하는 바는 무엇인가? 이 노인은 이 목숨 건 시도에 대해 그 어떠한 보상도 그 어떠한 감사의 표현도 들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목숨을 건 것 치고는 너무나 허무한 작별. 애초에 이 노인은 그럼 왜 접근했는가? 이 노인과 허무한 작별 이후에 찾아온 갑작스런 납치. 지금 삼국유사 보면 이 노인과 작별한 이후 불과 2일 후에
이 납치극이 전격적으로 벌어졌다고 나와요. 불과 2일 후에 이런 대궤변이 생겼다면 그 2일 전에 갑자기 뜬금없이 나타난 이 정체불명의 노인, 당연히 수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우리가 헌화가를 접할 때 노인이 목숨 걸고 암벽 등반에서 꺾어졌다, 이 부분까지만 기억들을 하기 때문에 이 헌화가 노인은 진정한 우리 역사 최강의 사랑꾼이라는 이미지로만 인식이 돼요. 그러나 이 헌화가 노인과 작별한 지 불과 2일 만에 수로 부인이 납치를 당했단 말이죠. 최대 용의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 이 사건만 아주 시야 좁게 딱 요것만 보면 이런 시나리오를 그려볼 수가 있죠. 헌화가 노인은 길을 가다 수로 부인 행렬을 우연히 보고 수로 부인의 너무나 뛰어난 자태에 한눈에 반했다. 그의 오랜 인생에 있어 이렇게 마음을 뒤흔드는 여인은 없었다. 그런데 그 수로 부인이 천길 암벽 위의 꽃을 가지고 싶다고 주위에 이야기하였으나 모두들 무섭다고 딴청만을 피우는 것이었다. 이에 헌화가 노인이 수줍게 나아가 이런 아름다운 세레나데를 부른 후 목숨을 건 암벽 등반을 감행, 끝내 꽃을 꺾어와 부인에게 주었다. 그러나 부인은 정작 그토록 가지고 싶던 꽃이 막상 눈앞에 오자 원래 간절함은 가질 수 없을 때 피어오르는 법, 일단 가지고 나면 더 이상 예전 같진 않으니 감격의 눈물을 흘릴 줄 알았던 헌화가 노인의 바램과는 달리 그냥 가벼운 감사의 표시만 하고 수로 부인과 그 남편 순정은 가던 길로 그냥 훌쩍 가버리고 말았다. 그들이 멀어져 가던 뒷모습을 바라보던 헌화가 노인은 수로 부인은 꽃을 얻었지만 내가 얻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극도의 허탈감을 느끼고 순정 일행의 뒤를 몰래 밟기 시작했다. 해당 지역 지형에 익숙했던 헌화가 노인은 이들이 점심을 먹으며 잠시 방심하던 틈을 노려 순식간에 수로 부인을 납치해 달아났다. 아주 개인적 차원에서 협소하게 보면 이렇게 이 납치극을 설명하는 가설을 써볼 수가 있는데요. 맨손으로 천길 목숨을 건 암벽 등반을 했다는 건 비록 첫눈에 반한 거긴 하지만 수로 부인을 향한 이 헌화가 노인의 열망이 실로 어마어마했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것이죠. 아무리 사랑하는 연인 사이라고 해도 꽃 하나 꺾어주자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연인은 많지 않을 겁니다. 어떤 의미에선 정상의 범주는 넘어서는 거죠. 이 헌화가 노인은 좋게 표현하면 대단한 거고 안 좋게 표현하면 정상 범주는 분명히 넘어선 사람이죠. 보통 사람은 분명히 아니에요. 그럼 이 헌화가 노인이 그 용인가? 근데 이 헌화가 노인 범인설에 당연히 반론이 있습니다. 헌화가 노인은 결코 범인이 될 수 없다. 왜? 지금 수로 부인의 납치가 이때 일회성으로 벌어진 게 아니었다는 거죠. 1차 범행 용과 비슷한 영험한 신물들이 지속적으로 납치를 반복했다.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철저하게 이 노인, 한 개인이 순간의 충동으로 저지른 납치라면 남편 순정과 지역 사람들이 거부가 잡아먹겠다 협박해서 결국 돌려보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단지 한 개인에 불과한 이 노인이 2차, 3차, 4차 지속적으로 계속 붙들어 가는 일이 과연 가능했을까? 순정과 수로 부인도 무슨 바보가 아닌데 한 개인에게 한 번 당했으면 그 다음번에는 방비를 할 거 아닙니까? 하물며 남편이 이땐 태수였고 나중에는 무려 왕의 장인이 될 정도로 신라 최고위층 인사였단 말이죠. 그런 사람이 한 개인에게 2차, 3차, 4차 계속 부인을 뺏긴다. 대단히 기괴한 사건이죠. 과연 헌화가 노인 혼자서 그가 무슨 궤도 루팡도 아니고 반복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가능하겠느냐. 그래서 최소한 헌화가 노인 이 사람의 단독 범행은 아니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거죠. 최소한 한 개인이 저지른 건 아니고
이 당대 최고위층 막강한 권력자 순정 부인의 반복적 납치에는 모종의 어떤 조직이 있다. 아까 부인이 잡혀간 용궁을 묘사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이 내용을 보면 수로 부인이 끌려간 용궁은 대단히 화려했다. 그렇다면 이 수로 부인을 납치해간 조직 X는 나름 상당한 자원을 갖춘 꽤 규모 있는 조직이었나? 그렇다면 납치 2일 전에 갑자기 나타났다가 사라진 이 정체불명의 노인은 이 조직 X의 구성원인가? 그리고 이후 계속 벌어지는 이 반복 납치극은 후일 아마도 수로 부인의 딸이었을 여인이 신라의 왕후가 되어 권력의 최정점에 서는 것과 무슨 관련이 있는 것일까? 그런데 의외로요. 이때 수로 부인을 납치해간 이 조직 X의 정체를 밝히는 건 생각보단 쉬운 일일 수 있습니다. 명탐정 청화수의 손에 걸리면 그 어떤 실마리가 안 보이는 사건도 그 실마리가 보이기 마련이죠. 삼국유사에 실려있는 가락국기, 천지가 개벽한 이래 이 땅에는 아직 나라의 이름이 없었고 또 임금과 신하의 명칭도 없었다. 다만 아도간 등 구간이 있었는데 서기 42년 3월 그들이 살았던 북쪽 구지에서 구지란 산봉우리 이름인데 마치 10마리 거북이 엎드린 모양과 같다고 해서 그렇게 불렀다. 거기서 누군가를 부르는 것 같은 이상한 소리가 났다. 200~300명 정도가 모이자 사람 말소리가 들렸는데 그 형체는 보이지 않고 소리만 났다. 의문의 소리. 여기에 사람이 있는가? 구간. 우리들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있는 곳은 어디인가? 구지라는 곳입니다. 하늘이 나에게 명하셨다. 이곳에 와서 나라를 세우고 왕이 되라고. 그래서 이렇게 내려온 것이다. 너희들은 이제 산봉우리 위에서 흙을 파면서 이렇게 노래를 불러라. 거북아 거북아 머리를 내어라. 만일 내밀지 않으면 구워서 먹겠다. 라 노래하며 춤을 추면 곧 대왕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자 얼마 되지 않아 자색줄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붉은 보자기 속에 금상자가 있었고 열어보니 황금알 6개 있었다. 6개 알은 이후 아이로 변했는데 그달 보름에 왕위에 올랐다. 처음으로 세상에 나타났기 때문에 이름을 수로라고 하였다. 이게 다들 아시는 가야와 김수로 왕의 탄생 이야기죠. 근데 여기서 우리는 누구나 학창시절에 배우는 좀 전에 나온 이 구지가, 근데 이게 딱 보면 아시겠지만 아까 수로 부인이 용한테 잡혀갔을 때 남편 순정이 지역 사람들하고 같이 불렀던 노래, 이거하고 가사가 거의 똑같아요. 이 거북아 거북아가 똑같고 잡아서 구워 먹겠다. 완전히 똑같죠. 시기적으로는 김수로 왕의 구지가가 수백 년이 더 빠른데 근데 왜 이렇게 똑같죠? 그리고 또 기묘한 부분이 더 있어요. 아까 수로 부인을 잡아간 건 분명히 용이라고 나왔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이 구출의 노래, 이거는 지금 생뚱맞게 거북이한테 수로 부인을 내놓으라고 하고 있어요. 아니 용이 잡아간 건데 왜 거북이한테 내놓으라고 하는 거죠? 거북이는 바로 여기 이 구지가에서 보시다시피 가야의 시조 김수로 왕의 상징입니다. 많은 분들이 토템하면 뭐 호랑이, 곰 이런 것만 생각하시는데 거북이 토템도 있습니다. 거북 등으로 점도 쳤던 건 아시죠? 용, 봉황, 기린까지 해서 거북이를 사령이라고도 합니다. 대단히 신령스러운 동물로 예로부터 떠받들어졌던 것이 바로 거북이에요. 그러한 신령, 영물, 거북이는 가야의 시조 그리고 가야 그 자체를 상징하는 존재였던 것이죠. 즉 거북이 이퀄 가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위에 해가에서 수로 부인을 잡아간 게 거북이
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단히 공교롭게도 서로 똑같은 가사의 김수로 구지가 그 수백 년 뒤에 납치당한 수로 부인. 이름이 하필 수로예요. 물론 한자는 이렇습니다. 이거 로는 같고 수는 다르지만 그래도 발음이 수로로 같다는 것. 그리고 단지 그거 하나만 비슷하면 모르겠는데 노래 가사가 거의 표절 수준으로 똑같아요. 김수로와 가야를 상징하는 거북이가 하필 이름도 너무 가야 시조랑 비슷한 수로 부인을 잡아갔다고 했으니 이때 수로 부인을 반복적으로 잡아간 건 비록 나라 자체는 신라에 의해 멸망당했으되 아직 신라 내에서 하나의 계파를 이루며 살고 있었던 가야파가 이 납치에 매우 깊숙하게 관여되어 있음을 우리는 가히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가야가 망했다고 그냥 다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부분도 조금 이상해요. 납치를 당했다가 돌아온 후에 이 수로 부인 코멘트 보면 뭔가 부정적이지가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납치 세력에 대해 대단히 달다, 향기롭다, 깨끗하다. 되려 호의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흡사 그리워하는 듯한 느낌마저 줍니다. 당연히 인간 세상의 것이 아닌 너무나 달고 맛있는 것들이 있는 곳이라는 말은 또 가고 싶다는 거죠. 이게 과연 납치를 당했던 사람의 이야기로 어울리는가? 아니 무슨 스톡홀름 신드롬도 아니고 그리고 납치 세력이 묘하게 부정적이지 않은 이 발언 이후에 이렇게 수로 부인은 계속 붙들려 갑니다. 지금 여러 차례 붙들려 갔다라는 이야기는 뭡니까? 납치되었다가도 또 계속 돌아왔다는 얘기죠. 뭐 돌아왔으니까 여러 차례 다음번 납치도 성립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이 납치 조직 X는 부인을 그러면 왜 계속 붙들어 갔다가 또 돌려보내는 거죠? 괴이하죠. 돌려보내줄 거면 애초에 납치는 왜 하냐고.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수차례나. 수로 부인 납치를 반복적으로 주동한 이 조직 X. 그들의 의도는 매우 이해하기 어려운데 정말 이 납치는 수로 부인이 납치를 당한 걸까? 납치라는 너무나 두려운 일을 당한 사람의 것이라고 보기에는 조직 X의 너무나 호의적인 이 발언, 납치 세력은 물론 수로 부인 본인조차도 가야파, 일 개연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름마저도 한자는 하나 다르지만 하필 수로고 수로 부인 본인 역시도 가야계 신라인일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그리고 이 정도 되는 초고위층이 부주의하게 지속 반복적으로 계속 납치당했다는 것은 잘 납득이 안 가죠. 이 사라짐이 수로 부인 본인의 의지였을 가능성마저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수로 부인 본인이 스스로 남편 순정을 떠나서 거북이, 가야계 인사들 다수로 구성된 이 조직 X로 가버렸던 건 아닐까? 아까 납치 직전에 벌어졌던 즉 납치의 사전 전조였던 이 헌화가 사건을 보면 애초에 이 모든 일의 발단은 수로 부인의 요구에서 비롯된 겁니다. 저 꽃을 가지고 싶다. 이러한 요청을 수로 부인이 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시작이 된 것이죠. 그런데 남편 순정은 물론 주변의 여러 사람들 모두가 거부했습니다.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군이라며 거부했죠. 당연히 그런 모습들을 보이자 수로운 부인은 대단히 실망했을 겁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린 이 헌화가 노인의 한눈에 빠르게 강하게 반하는 소위 금사빠 사랑에만 집중을 하지만 사실 그 이면에 있는 또 하나의 감정은 수로 부인이 자기 남편과 주변 사람들에게 느꼈을 배신감이에요.
그것이 후일 수로 부인의 반복적 납치라고 쓰고 실질적으로는 자발적 가출인 그 사건과 또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 수로 부인이 사라지고 남편은 왜 가야의 상징과도 같은 노래 가사를 부른 것일까? 이 이면에 있는 건 한 남자의 사랑, 헌신 그런 게 아니라 지극히 정치적인 그리고 정략적인 일이 도사리고 있었던 것은 아니냐. 이 이면에 있는 진짜 정치적 키워드는 배신감. 그 배신감으로 인해 비롯된 사라짐. 난 떠나겠다. 떠날 수도 있다. 사라졌다 돌아오고 사라졌다 돌아오고 떠날랑 말랑 떠날랑 말랑. 이 꽃 사건은 이 꽃 자체로만 볼 게 아니라 하나의 상징일 수가 있습니다. 다들 잘 아시듯 가야계 신라인의 가장 유명한 사람은 김유신이죠. 대표 주자 김유신 등 가야파들이 신라를 위해 엄청나게 헌신한 부분이 있죠. 김유신이 목숨을 걸고 수많은 전장을 누볐는데, 그런데 이 수로 부인의 대단히 괴이한 납치극이 벌어진 바로 그때 신라 성덕왕 시절에 이런 기록이 보여요. 한국사기 김유신의 적손 윤중은 성덕왕 때 벼슬이 대하찬에 이르고 왕의 은총을 입자 왕의 친족들이 그를 몹시 시기하였다. 어떤 신하, 지금 종친과 인척들 중에 좋은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닌데 어찌하여 유독 김윤중을 부르십니까? 이건 김윤중 부르지 말라 이거죠. 즉 김유신으로 상징되는 가야계를 배척하자는 권고입니다. 그런데 성덕왕, 지금 과인이 경들과 함께 평안하고 무사하게 지내는 것은 모두 윤중의 조부 김유신 덕이다. 신라 정통 귀족들이 성덕왕 시절에 맹렬하게 가야계를 견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걸 성덕왕이 홀로 디펜스를 해주었던 거죠. 바로 이 성덕왕 시절에 자꾸 수로 부인이 어디론가 사라졌다. 그리고 그 사라짐의 이면에 있는 건 거북이, 가야계가 있었다. 삼국유사에서는 수로 부인이 하도 예뻐서 그랬다고 하지만 그렇게만 보기에는 대단히 어려운 것이죠. 이 사라짐은 신라에 병합된 그러나 여전히 자신들의 뿌리, 자긍심을 완전히 잊지는 않은, 또 좀 전 삼국사기에서 보셨듯 정통 신라 귀족들로부터 질투, 차별, 배척을 받기도 했던 가야계 일파들의 일종의 정치적 저항, 그것일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아니 이런 일을 대놓고 당하는데 가야계 사람들이라고 마냥 가만히만 있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아마도 수로 부인의 딸이었을 걸로 보이는 이 여인은 후일 그 성덕왕의 아들 경덕왕의 왕후가 된다. 그러면 그 반복 납치극으로 상징되는 신라 정통파와 가야계의 갈등은 일단은 봉합이 된 것인가? 근데 또 대단히 괴이하게도 삼국사기 742년 기록 경덕왕이 왕에 올랐다. 부인은 순정의 딸이다. 이렇게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742년을 잘 봐야 해요. 그런데 743년 4월 경덕왕이 김의충의 딸을 맞아 왕비로 삼았다. 이게 뭡니까? 지금 왕 되고 불과 그 다음 해에 재혼을 한 거죠? 뭐죠? 삼국유사 왕력. 경덕왕은 김헌영이다. 첫 왕비는 산모 부인인데 궁중에서 폐출되어 후사가 없다. 다음 왕비는 만월 부인이다. 그러니까 첫 왕비, 즉 순정과 수로 부인의 딸이 산모 부인이라는 얘기고, 두 번째 결혼한 아까 그 김의충의 딸이 만월 부인이란 얘기죠. 지금 폐출되었다. 수로 부인의 딸을 폐출, 쫓아내고 만월 부인으로 옮겨갔다. 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 삼국유사에 보면 수로 부인 딸, 산모 부인과 경덕왕의 이혼 사유에 대해
경덕왕은 신체가 매우 장대하였지만 아들이 없어서 왕비를 폐위시키고 사량부인으로 봉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사량부인하고 산모부인하고 같은 사람이죠. 폐출한 이유가 아들을 못 낳아서 그랬다는 게 일단 삼국유사 얘기예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742년에 왕 되었는데 743년에 쫓아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아들 낳기 위해 재혼했다고 하는 이 만월 부인이 경덕왕의 아들을 낳은 건 언제냐? 무려 758년이에요. 아니 그렇게 아들이 급해서 왕 되고 바로 다음에 성급하게 후다닥 왕비를 쫓아낸 사람이 아들 보려고 재혼했다는 그 두 번째 부인은 743에서 758 무려 15년간을 아들을 못 낳았는데 근데 그건 또 계속 기다려줬다. 누가 봐도 말이 안 되죠. 아들 얘기는 즉 핑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뭔가 역사에는 기록되지 않은 정치적 숨은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그럼 역사엔 기록되지 않은 수로부인 딸의 진정한 폐출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이 엄마 수로부인의 너무나도 괴이한 지속적, 반복적 납치 후 컴백, 납치 후 컴백 사건. 그것과는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일까? 딸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유에 쫓겨남 그리고 그 이전에 있었던 엄마의 기괴한 납치 사라짐. 연관이 있을 개연성 꽤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이때부터 또 벌어집니다. 이 경덕왕이 그 산모 쫓아내고 맞아들인 만월과 낳은 아들이 해공왕이에요. 근데 이 해공왕이 실로 엄청난 일을 겪습니다. 삼국유사 해공왕이 왕이 되고 난 후 나라가 크게 어지러워졌고 결국 해공왕은 김양상에게 시해되었다. 김양상의 쿠데타로 이 재혼부인 만월의 아들 해공왕이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김양상은 가야계는 전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신라 내물왕의 후손이에요. 즉 여러분들이 역사 시간에 배웠던 그 내물왕계죠. 근데 해공왕은 무열왕계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정변을 무열왕계와 내물왕계의 대결이었다 이렇게 많이 해석을 하는데 그런데 이 해공왕의 처참한 죽음 바로 전해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가야계의 대부라 할 수 있는 김유신의 무덤에서 이변이 발생합니다. 해공왕 사망 전해 779년 4월 어느 날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김유신공 무덤에서 일어났다. 그 회오리 바람 속에 나타난 한 사람은 매우 훌륭한 명마를 타고 있었다. 그 뒤를 40여 명의 병사들이 따라서 신라 미추 왕릉인 죽현릉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죽현릉 안에서 우는 듯한 소리 혹은 호소하는 듯한 소리가 진동을 하기 시작했다. 신 김유신 평생토록 전장에 몸을 바쳐 난국을 구제하고 삼국을 평정한 공이 있습니다. 지금 혼백이어도 나라를 위하고자 하는 마음 추호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 경술년 770년 신의 자손이 아무 죄도 없이 죽었습니다. 이것은 신라 임금과 신하가 제 공적을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신은 다른 곳으로 멀리 가서 다시는 나라를 위하여 힘쓰지 않을 것이니 원하옵건대 미추왕께서는 이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김유신은 3번을 청하였으나 3번 다 허락받지 못했다. 이후 회오리 바람은 사라졌다. 근데 이 이야기가 희한한 게 이 일이 있은 게 779년인데 지금 무려 9년 전 770년대 이야기를 꺼내면서 분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9년 전엔 왜 무덤에서 안 나오다가 9년이나 지난 후에 나오게 된 거죠? 즉 9년 전에 그 일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하나의 구실일 수가 있습니다. 즉 단지 그 일 하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배신감, 수로부인 사라짐의 키워드이기도 했던 그 배신감, 그것이 상당히 여러 개가 누적이 되어 왔었다는 거죠.
삼국유사 혜공왕이 이 김유신 무덤의 변고를 듣게 되었는데 그러자 몹시 두려워하며 대신 김경신을 보내어 이걸 주고 명복을 빌게 하였다. 지금 김경신이란 인물이 등장을 해요. 이 김경신이 그 모종의 일로 엄청난 배신감을 느끼고 있는 김유신으로 상징되는 신라의 가야파를 위로하고 달래주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근데 이 김경신이 누구냐면 아까 혜공왕을 정변으로 죽인 김양상 있잖아요. 그 김양상의 쿠데타 파트너입니다. 즉 가야파를 위로하고 포섭했던 김경신이 여기 가야계 여인을 몰아내고 새로 들여온 만월 부인의 아들 혜공왕을 김양상하고 같이 죽인 것이죠. 너무나 공교롭게도 김유신이 무덤을 박차고 나온 바로 그 다음 해 혜공왕은 처참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혜공왕을 죽인 이 김경신의 손자가 신라 흥덕왕인데요. 이 흥덕왕이 가야파의 대부 김유신을 무려 신라 왕으로 추존해 줍니다. 혜공왕의 처참한 몰락 바로 1년 전에 일어난 김유신이 무덤 밖으로 나왔다. 즉 가야파의 무언가 이상한 움직임. 그 바로 다음 해에 신라 내물계가 경덕왕이 가야계 여자를 내쫓고 다른 여자와 만든 아들 혜공왕을 처참하게 죽인다. 그리고 혜공왕을 같이 죽인 멤버 중 한 명의 손자가 가야파의 대부 김유신을 아예 신라의 왕 중 하나로 인정해준다. 김유신 홀령이 더 이상 신라를 위해주지 않겠다고 하는 순간 신라 왕 혜공왕이 대단히 두려워했다라고 나왔어요. 아까 이 해가를 봐도 가사가 그 부인을 굉장히 되찾아오기 위해서 아주 애절하게 노력하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근데 살펴봤듯 이 납치는 수로 부인의 자작극일 개연성도 상당히 있었죠. 이 가야계 여인의 컴백홈을 간절히 바라는 해가 강렬 애절한 가사는 한편으로는 김유신 홀령이 화가 나자 혜공왕이 후덜덜 떨었다는 그 삼국유사 내용하고도 묘하게 오버랩이 됩니다. 혜공왕은 왜 그렇게 가야파의 이탈을 두려워했을까? 결국 이 이야기의 귀결은 이쪽 양상경신이 여기 혜공왕을 시해할 때 가야파 역시도 이 쿠데타에 가담을 했을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비록 가야라는 나라는 망했지만 가야 김수로 왕의 후예들은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하나의 무시할 수 없는 계파를 이루어 그 영향력을 신라 역사에 거대하게 끼쳐왔었던 것은 아닐까 라는 가능성을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다만 혜공왕을 죽인 김양상, 김경신의 정변이 반드시 가야파 때문에 했다고만은 볼 수 없죠. 이들은 정통 신라 내무왕계니까 이들은 또 이들 나름의 정변의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본인들의 별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가야파하고 손을 잡은 것으로 보이는 거죠. 직접적으로 난을 일으킨 이들, 그들의 자체적인 숨은 목적은 단지 내물계, 무열계, 그설만 있는 건 아니고 왜냐하면 이 김양성의 어머니가 또 무열왕계예요. 그래서 그것만으로 설명하면 안 된다는 제3설이 있고 해서 전혀 다른 분석도 있는데요. 그거는 또 나중에 기회되면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엔 또 다른 테마, 더 재밌는 거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